지구 최대의 대양 태평양. 태평양의 지각판은 넓은 만큼 얇고 가벼워서 주변의 무거운 대륙 지각판들 밑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멘틀과 만나 녹아서 마그마가 되고 있죠. 이 마그마들이 지표면까지 뚫고 나온 게 바로 퍼시픽 림, 환태평양 조산대입니다. 일명 불의 골이라고도 하죠. 근데 말이죠, 해양 지각판에는 가장자리 말고 판 한복판에도 가끔 섬들이 생깁니다. 멘틀 상부에는 그냥 혼자서 마그마를 생성하는 핫스팟, 열점이라는 고정된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이 열점의 마그마가 얇은 해양 지각을 뚫고 수면 위까지 나오면 대양 한가운데 외로운 화산섬이 생기는 거죠. 외로운 건 아니네요. 지각판은 멘틀 위를 미끄러지며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같은 열점에서 첫째, 둘째, 셋째 쭉 형제섬들이 만들어지거든요. 대륙이 이동한다는 증거 중 하나이기도 하죠. 태평양 한복판의 하와이 제도도 이렇게 열점으로 인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서쪽부터 순서대로 니이하우, 카와이, 오아후, 몰로카이, 마우이, 하와이이를 비롯한 섬들이 태어났고, 가장 막내인 하와이 섬은 지금도 자라고 있는 거대한 활화산 뭉텅이죠. 이 열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생각보다 얼마 안 됐는데, 대충 로마에서 군인 황제 시대가 끝나고 중원에서 삼국 시대가 끝날 때쯤입니다. 폴리네시아인들은 지금의 대만 섬에서 발원했는데 수천 년에 걸쳐 별빛에만 의지해서 카누를 타고 태평양을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가장 북쪽을 찍은 집단이 하와이 원주민이 되었죠. 이 사람들은 불의 여신 펠레가 하와이 섬의 킬라우에아 화산에 살고 있다고 믿었는데요. 화산이 용암을 뿜을 때면 펠레 여신이 화가 난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하와이의 멸망은 분노한 펠레 여신의 용암이 아니라 먼 바다에서 온 하얀 사람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와이 제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지 1500여 년. 평민들은 아후푸아아라는 토지 단위에 종속돼 농사나 어업 등으로 경제를 꾸렸고, 알리이라고 불리는 족장 계급이 평민들을 지배하는 전형적인 폴리네시아 사회였습니다. 각 섬의 최고 통치자는 알리이 누이라고 불렸죠. 게임 같은데 자주 나오는 마나 아시죠? 이게 여기서 유래한 건데, 폴리네시아인들의 세계관에는 마나라고 불리는 영적인 힘이 있었어요. 그리고 알리이 누이들은 이 마나가 압도적인, 말하자면 각 섬의 세계관 최강자들이었죠. 하와이 제도는 태평양의 한복판에 있어 어떤 대륙과도 가깝지 않은 지리적 아싸 그 자체였어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또 교통의 요충지로서 엄청난 포텐셜이 있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워낙 짱박혀 있다 보니까 타히티와의 간헐적 왕래를 빼면 외부 교류가 전혀 없었어요. 진짜 그냥 아무도 모르는 숨겨진 맵 같은 거였죠. 그러던 1778년 영국의 제임스 쿡 제독이 베링 해협을 탐험하기 위해 남태평양의 타히티를 찍고 북상하다가 오아후 섬과 카와이 섬을 발견했고, 베링 해협 탐사를 마친 뒤 남하해 보급을 할 겸 상륙하게 됩니다. 이번 항해는 영국 해군성 장관이 쿡을 되게 높게 사서 팍팍 밀어준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밀어준 해군성 장관 존 몬테규경에 대한 리스펙을 담아 이때 발견한 섬의 무리를 샌드위치 제도라고 명명합니다. 사회생활 만렙이죠? 근데 존 몬테규를 리스펙하는데 웬 샌드위치 같은 소리냐. 이 존 몬테규경이 바로 우리가 먹는 샌드위치의 창시자로 알려진 제4대 샌드위치 백작이었거든요. 쿡 제독은 이미 수차례 태평양을 탐험하고 세계 일주까지 한 고인물이었거든요. 독일식 김치라고 볼 수 있는 사워크라우트를 선원 식단에 도입해서 괴혈병 환자 발생을 원천 차단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특히나 태평양은 워낙 많이 돌아다녀서 꿀팁을 하나 알고 있었는데요. 폴리네시아인들에게 자신들을 신이라고 속이는 거였습니다. 이게 무조건 통했어요. 처음 보는 화려한 옷을 입고 피부도 하얗고 무엇보다도 엄청 큰 카누를 타고 다니니까. 하와이에서도 신 코스프레가 먹혀서 극진한 대접을 받고 개꿀을 빨다가 떠나게 되죠. 근데 재수없게도 태풍에 돛대가 파손돼서 이거 고치러 하와이로 빠꾸를 했다가 일이 꼬입니다. 출항한 지 며칠 만에 급히 돌아왔는데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단 말이죠. 상식적으로 신이 타는 배가 망가지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당초에 뭔 신이 배 고치러 잠깐 다시 옵니까? 하와이 사람들 의심이 들죠. 전투 상황 발생했고 제임스 쿡은 그 과정에서 전사해버립니다. 태평양 고인물이 태평양 한가운데서 제꾀에 넘어가 죽어버리다니 역사의 아이러니죠. 심지어 당시에 하와이 사람들 풍습이 적장의 시신을 불태우고 뼈만 발라내는 거였거든요. 하와이인들이 쿡의 시신 중 그나마 몇 근 정도 되는 살점이라도
조금이라도 추려줘서 그거라도 챙겨 장례를 치를 수 있었고, 함대는 영국으로 돌아가 하와이, 그러니까 샌드위치 제도의 발견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이후 하와이는 태평양 한가운데의 아싸 섬에서 태평양 최고 입지의 핫플레이스로 입장이 180도 바뀌게 되죠. 당시 하와이 섬의 알리이 누이는 칼라니 오프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칼라니 오프우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아들 말고도 조카를 한 명 더 거두어 키웠죠. 자, 이 조카를 소개해야 되는데 여기서 뜬금없지만 잠깐 만화 얘기를 좀 할게요. 드래곤볼에서 손오공이 쓰는 에네르기파 아시죠? 이거 원래 일본 원문으로는 카메하메하거든요. 이 카메하메하가 원래 사람 이름입니다. 기술 이름 자체가 일종의 이름 개그인 건데요. 칼라니 오프우의 조카 이름이 바로 카메하메하였습니다. 뭔가 이름만 봐도 센 놈일 것 같은 느낌 물씬 들죠? 니값 확실히 했던 카메하메하는 군사적 재능이 뛰어나서 삼촌한테 총애를 받았는데, 덕분에 삼촌이 죽은 1782년 전쟁의 신이라는 칭호와 함께 여러 영지들을 물려받았습니다. 근데 삼촌네 첫째 아들, 그러니까 사촌형 입장에서 이걸 인정을 못하겠는 거죠. 그렇게 사촌형의 선빵으로 내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선빵 필승이라기엔 카메하메하가 너무 강했죠. 1790년 하와이 섬은 카메하메하에 의해 평정되게 됩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핫플레이스가 떴으니 온갖 나라 함선들이 들락날락하기 시작했습니다. 1500년간 고립되어 있던 사회에 이런 급격한 변화는 원주민 사회의 붕괴와 열강들에 의한 식민지화로 이어지기 십상이었습니다. 근데 카메하메하는 무력뿐 아니라 정치력까지 만렙찍은 아주 비범한 인물이었습니다. 서구 열강들의 압도적인 군사력과 알력 다툼을 캐치한 카메하메하는 영국군을 주둔시키는 협정을 맺어 다른 열강들의 간섭을 차단하는 동시에 1795년 하와이 왕국을 건국, 스스로 일개 추장이 아닌 카메하메하 1세로 즉위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제 무기를 도입해 즉시 통일전쟁을 시작했죠. 그렇게 1810년 역사상 최초로 하와이 제도 전체를 통일하는 데 성공하고, 하와이 원주민이 스스로 세운 독립국으로서 태평양에서 살아남기를 찍기 시작합니다. 백인들과 접촉한 후 퍼진 전염병과 통일전쟁으로 원주민 인구는 3분의 1로 급감했습니다. 하와이 왕국은 급격한 서구화를 추진하며 미국인들의 이민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전통신앙은 철폐됐고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에 의해 기독교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의 2세들은 사탕수수를 들여와 플랜테이션 농장을 경영하기 시작하죠. 중국과 일본 등지에서 저임금 노동자인 쿨리들이 마구 들어와 사탕수수 재배에 투입되면서 하와이인들은 경제와 인구 양면에서 점점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자본주의에 대한 경험이 없는 상태로 급히 근대화를 진행했기에 외국에 진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레 하와이 경제는 백인들이 운영하는 사탕수수 농장에 의존하기 시작했죠. 1839년 권리장전이 통과되고 헌법이 제정되면서 하와이 왕국은 입헌군주국이 되는데요. 이때 의회와 사법부 같은 곳도 백인들이 대부분 차지해버리며 정치까지 뒤흔들게 됩니다. 하와이 왕국은 영국의 영향을 받으며 시작했지만 태평양에는 미국이라는 초신성이 진출하고 있었습니다. 1843년에 영국 태평양 함대가 5개월간 하와이를 점령한 무리수를 두었다가 미국과의 충돌을 우려해 철수하면서 사실상 하와이는 미국 앞마당 취급을 받기 시작했죠. 하와이 영토는 모두 하와이 왕실 소유여서 일반 백성들은 공유지처럼 사용했고, 백인 농장주들은 국왕에게서 땅을 리스받는 형식으로 농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정치 경제 양면으로 백인들의 영향력이 높아지며 사유재산권 보장 요구가 강해지게 되죠. 결국 1848년 카메하메하 3세는 마헬레라고 불리는 토지 분할 정책을 실행하게 되는데요. 하와이 영토를 왕실과 족장들, 일반 백성들의 사유지로 일괄 분배한다는 정책이었죠. 일반 백성들도 2년 안에 사유지를 직접 등록하면 자기 땅을 얻을 수 있었는데, 하와이는 원시적 사회에서 근대적 통일왕국으로 변신한 지 이제 50년이었어요. 토지를 소유한다는 개념조차 이해 못하는 백성들이 대부분이었다는 얘기죠. 사유지를 등록한 사람이 1%도 안 됐어요. 그리고 그 땅들은 고스란히 왕실령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왕실에서는 그간 외국에 진 막대한 빚을 갚기 위해 이 땅들을 마구잡이로 팔아버립니다. 누가 사가죠? 당연히 백인 농장주들이 그 땅 다 사갔죠. 단 10년여의 기간 동안 하와이 영토의 4분의 3이 백인들의 사유지가 됐습니다. 정치, 경제, 인구수에 이어 영토마저 이방인들이 쥐락펴락하기 시작했고, 원래 땅에서 수세대 동안 살던 사람들은 추방당하거나 사탕수수 농장의 일꾼이 돼버립니다.
사탕수수 농장에서 나온 이 설탕들 대부분이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었는데요. 백인 농장주들이 거의 미국 출신이거나 그 자손들이었거든요. 사실상 정체성이 그냥 미국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수출하면서 관세를 내야 된다는 게 여간 짜증나는 게 아니었던 거죠. 명목상으로는 어디까지나 국왕의 땅을 빌려서 농장을 하고 있었으니까 조용히 있었는데 마헬레 이후 지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본격적으로 폐악질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하와이 정부에 그냥 미국이랑 합병하자고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1863년 하필 그 와중에 카메하메하 4세의 요절을 시작으로 10년간 왕들이 연이어 급사하며 왕조의 대가 끊기는 혼란기가 찾아옵니다. 새로운 왕의 선출권은 의회에 넘어갔고 칼라카우아 왕이 추대됐죠. 칼라카우아 왕은 호놀룰루 항구와 진주만을 미국에 양도한다는 혜자 조건으로 미국으로 수출되는 하와이의 모든 물품에서 관세를 철폐한다는 상호조약을 맺게 됩니다. 합병은 막았지만 사실상 완전히 미국에 종속된 식민지 상태로 전락한 것이었죠. 근데 이런 망국의 상황에 칼라카우아 왕은 하와이 1년 예산에 맞먹는 35만 달러를 들여 이올라니 궁전이라는 유럽풍 궁전을 지어버리고 자신의 대관식까지 거행해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왕국의 주요 자산들을 미국에 매각하고 백인 지주들에게 돈을 빌리는 등 국가 재정을 완전히 파탄내버리고 각종 추문에 휩싸이게 되죠. 민심은 극악으로 치달았고 백인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1887년 13인의 백인 자산가들로 이루어진 비밀결사 하와이안 리그가 결성됐고 백인 민병대를 동원하여 왕을 무력으로 위협해 강제로 헌법을 개정시키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총칼로 만든 헌법이라고 해서 총검 헌법이라고 불리는 이 개정안은 국왕의 권한을 축소하는 동시에 의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었죠. 의회는 이미 누가 먹었다? 백인들이 먹었다. 결국 국정은 이제 누가 결정한다? 백인들이 결정한다. 그냥 왕은 이제 꼭두각시가 돼버린 겁니다. 1891년 하와이 최초이자 마지막 여왕인 릴리 우오칼라니가 즉위했습니다. 사실상 미국 식민지인 마당에 발버둥이라도 치려는 것이었을까요? 여왕은 복권 판매를 허용하고 쿨리들이 피워대는 아편에 세금을 매기는 등 어떻게든 정부 재정을 확보하려고 무리수들을 던졌는데요. 독실한 개신교도였던 미국계 백인들한테는 오히려 반발심만 더 키우는 악수였죠. 거기에다 이제 여왕이 결정타를 날립니다. 총검 헌법을 무효화하고 사탕수수 농장들을 국유화한다는 개헌을 추진한 것이었죠. 미국과 미국계 하와이인들은 이를 중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00여 년을 지속한 하와이 왕국의 최후가 다가오고 있었죠. 1893년 1월 16일 하와이안 리그는 보안위원회를 구성하여 임시정부 수립을 준비했고 여왕을 지지하는 원주민 세력과 백인 민병대 세력이 곳곳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이지만 여왕 입장에서는 쉽사리 무력 진압을 할 수도 없었죠. 긴장이 고조되는 와중 하와이 왕국의 끝을 알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와이 주재 미국 대사 존 스티븐스가 독단적으로 미 해군에 연락을 취한 것이었죠. 호놀룰루에 정박해 있던 미 해군 무장 순양함 USS 보스턴에서 즉시 164명의 미 해병대원이 상륙했고 순식간에 하와이를 점령했습니다. 13명의 보안위원회는 하와이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하와이 대법원 판사였던 샌포드 벨러드 도를 대통령으로 추대했습니다. 릴리 오칼라니 여왕은 퇴위당했고 이올라니 궁전에는 성조기가 개양됐죠. 어차피 미국과의 합병을 염두에 둔 시나리오였기에 그냥 미국 국기를 걸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미국 내 여론이 임시정부에 별로 호의적이지가 않았어요. 당시 미국은 아직 고립주의 정책을 고수하면서 힘 조절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스티븐스 대사를 해임시키고 임시정부에게 여왕을 복위시키라고 명령해버립니다. 임시정부와 보안위원회는 이 시나리오가 아닌데 하면서 살짝 당황스러웠지만 클리블랜드 임기만 끝나면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마이웨이 마인드로 내정 간섭하지 마시죠 라고 회답하며 1894년 7월 4일 샌포드 벨러드 도를 대통령으로 그냥 하와이 공화국을 세워버립니다. 하와이 왕정과 원주민 독립국은 무너져버렸고 이방인들의 공화국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1895년 잔존해 있던 왕당파가 반란을 일으키지만 3일 만에 제압당했죠. 어떤 나라도 하와이 왕국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1898년 쿠바와 필리핀을 두고 미국과 에스파냐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을 통해 미국은 이미 빈사 상태였던 에스파냐 제국을 턱실신시키며 서태평양의 필리핀과 괌을 포함한 남아있던 식민지를 모두 빼앗아왔죠.
미 해군은 명실상부한 대양 해군이 됐고 태평양 방위에 보다 확실한 거점이 필요해진 겁니다. 이런 분위기 변화를 타고 하와이 공화국 합병 법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1900년 7월 14일 하와이 제도는 미합 중국 하와이 준주가 되었죠. 이후 미 태평양 함대의 요새가 된 하와이는 태평양 전쟁의 시작 무대가 됐고 2차 대전 내내 미국 태평양 방위 거점으로 기능하며 전쟁 이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기 미국의 50번째 주로 승격되면서 그냥 미국이 되었습니다. 바나나, 파인애플 좋아하시나요? 그렇다면 세계적인 과일 회사 도올사의 로고를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하와이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샌포드 벨러드 도올이 사촌이었던 제임스 도올에게 남겨준 막대한 규모의 파인애플 농장에서 시작된 하와이안 파인애플 컴퍼니가 바로 도올사의 전신이죠. 이처럼 하와이 제도의 원래 주인이었던 원주민들은 하와이어의 사용을 금지당하고 플랜테이션 노동자가 되거나 빈곤층으로 전락했지만 외부인들에게 하와이는 천혜의 낙원, 자연과 자본이 두루 갖춰진 최고의 관광지로 알려졌습니다. 백인 선교사들에 의해 음란하다며 금지당했던 훌라 댄스는 아이러니하게도 하와이 관광산업에 자본이 물밀듯 유입되자 그제서야 하와이의 대표적인 전통문화로 부활했죠. 이렇게 세계에는 낙원과 같은 곳으로 알려진 그리고 그 이면에는 어두운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하와이. 한 번쯤 그들의 잊혀져 버린 역사도 알아보고 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지식해적단의 키드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그럼 오늘도 새로운 지식을 약탈하러 출발!